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상충입니다. 추운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또 좀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더 춥게 느껴지잖아요. 바람도 세게 불던데 이렇게 저녁에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상에서 찾은 경영의 길이라는 책으로 오늘 인연이 되어서 제가 명상을 일찍 인연이 되어서 15살 때 인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또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식에 대한 탐구가 제 삶에 들어왔고 그 길을 가는 와중에 심리학과, 뇌과학, 또 불교 철학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 그런 저의 어떤 그 명상적인 그런 힘, 알아차림들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기보다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 삶에서 25년간 제가 경영 일선에서 또 경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상에서 찾은 경영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이 책은 공저예요. 김범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저희 친구이자 도반이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같이 제가 쓴 글인데 오늘은 제가 대표해서 나와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오실 때 이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입정의 시간을 1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아주 편한 자세로 제가 종을 치면 종소리를 따라가다가 종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1분만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그시 눈을 뜨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주의를 내 안으로 가져온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고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이 마음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여다볼 수 있다면, 관찰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어메이징한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내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훌륭한 사업가로서 혹은 리더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모습에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매 순간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크게 3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명상과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그리고 명상이 제 삶을 어떻게 끌었는지, 그래서 명상이 리더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명상이 깃든 경영에 관하여 제가 지난 25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명상이 그 안에 깃들었겠죠. 그래서 명상이 깃든 경영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1세기에 우리 경영자들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호수에, 조용한 호수에 이른 아침에 물고기 두 마리가,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둘이 막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헤엄을 치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할아버지 물고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헤엄치고 오시더니 애들을 보고 반가운 거죠. 야, 얘들아 안녕? 오늘 물 어때? 좋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꼬마 물고기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꼬마 물고기 두 마리가 지나가면서 한 마리가 물어보는 거야. 야, 근데 물이 뭐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물고기가 글쎄 물이 뭐야? 하하하 웃긴다 이거죠. 그리고 갑니다. 자, 이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지만, 그렇죠? 잠시도 떠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애들은 물이 뭔지 몰라요. 물속에서 헤엄치고 물속에서 살지만 물고기가 물에 나오면 죽잖아요. 물 밖에 꺼내는 물고기 상상해 보세요. 호흡 한 번 더 하려고 막 아가미 막 이렇게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고기는 물에서 살지만 물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물고기한테 물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네? 뭘까요? 공기. 공기도 그럴 수 있죠. 공기 없으면 죽으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삶. 그렇죠. 그게 삶이죠. 좋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우리의 의식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 우리가 만든 우리의 세계. 우리는 우리 의식 세계를 넘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갇혀서 살듯이 인간은 우리가 만들어낸 자기의 경험 세계, 경험 체계, 그 의식 안에서 갇혀서 사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물이기도 하고 그게 동시에 나의 감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물고기는 물 밖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인간은 이 체계를, 자기의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그 어떤 사유 체계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지난 평생 동안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체계 안에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구의, 그리고 생각하는 것, 신구의, 그게 카르마죠. 그 카르마에 의해서 점철된 우리의 경험 체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경험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축적된 경험 체계 내에서만 반영됩니다. 그게 뇌과학에서는 embodied라고 그래요. embodied, 체화되는 거예요. 화석화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새로운 경험은 그 바탕에서만이 해석되고 반응됩니다. 그게 embodied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물처럼 우리 인간은 이런 그 시스템 내에서, 이런 사유체계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곧 우리를 규정하고, 이것이 곧 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겠죠. 바로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그 길 중에 하나가 명상이죠. 명상은 지난 2500년, 거기서부터 더 1000년 전에
3,000년 이상 동안 인류가 경험해온, 그리고 우리가 잘 수행해온 저는 하나의 문화유산이라고 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그리고 개인의 삶이 또 고양되고 개인이 그러한 자기의 사유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그 명상의 그런 힘, 제가 15살 때부터 명상을 했으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명상의 경험을 하고 있고요. 명상을 통한 깊은 사유를 통해서 저의 삶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명상에서 얻은 경영의 길이라고 하는 책도 이러한 경험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리더로서, 경영자로서 살아가는 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책을 내게 된 거죠. 제가 젊죠? 보기 어때요? 많이 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많이 젊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건데, 제 삶을 돌이켜보건데, 많은 저의 삶에 그런,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인연, 엔카운터는 바로 명상이었어요. 저는 15살 때 우연히 정신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그게 뭐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뭐 요즘에는 뭐 컨텐츠들이 막 넘쳐나죠. 넘쳐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책들이 귀했던 시절이라 제가 가서 서점에서 잡은 책이 단학이라는 책이었어요. 단학. 기억하시죠? 그런 책이 있었던 거? 소설단도 있었습니다만 소설단 말고 그건 나중에 나온 거고요. 단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단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도가적 이 전통에 의해서 수련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갖다 놓고 아주 잘 읽었죠. 그 책에는 이 호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련에 그런 체계들이 아주 잘 나와 있었어요. 매뉴얼처럼.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서 제가 있는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단전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죠. 단전호흡 하는 거. 그리고 호흡을 어떻게 안에서 길들이는 거. 그리고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뭐 이거는 그때 가장 좋은 때죠. 기가 전환되는 때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가 그대로 책에 있는 대로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 문 앞에, 방문에, 벽에 누워서 천장에서도 볼 수 있게 그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써가지고 붙여놓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명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명상을 이렇게 배우고 할 때 대부분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목적들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리즈하기 위해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신통을 얻고자 그런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다른 신통을 얻고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명상을 하니까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이 힘들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순수한 마음이었죠. 호기심만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그런 게 있어? 마음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제 몸이 빠르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열린 거죠. 빠르게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아주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는
명상을 하니까 또 이제 스님들이 쓴 책들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큰 스님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보면 스님들은 보통 이 세계관이 거의 우주관이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 속에 나와 있는 화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 스스로도 제가 사춘기를 지나는 과정이었으니까 가장 먼저 저한테 왔던 화두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이전에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사는가?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화두를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게 되겠죠. 그래서 명상 속에서 뭐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명상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화두를 들고 명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제가 어떤 스승님을 찾아가서 절에 가서 어떤 스님을 뵙고서 명상을 배우고 마음 공부를 배운 게 아니고 또 어떤 스승을 찾아가서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었고 그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었지요. 책 한 권에 의지해서 제가 이 명상을 하고 익숙해지고 또 스님들의 쓴 책들을 보면서 제가 화두를 잡고 사유를 한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그런 화두를 들면서 저는 대부분 그 해답을 자연에서 찾았어요. 자연에서. 화두를 들고 저는 어렸을 때 지리산에서 컸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저한테는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천혜의 환경에서 자라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도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연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감사할 일이고 또 큰 인연이었더라고요. 이 자연을 관찰하면 정말 이 미시적으로 보면 모든 그 조그만 하나하나의 개별자들이 있습니다. 그 개별자 하나하나도 정말 신비롭고 신기하고 그런데 그리고 다 개별적이죠. 그러니까 다채롭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체로서 하나가 이게 정말 너무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확연해집니다. 거기에는 생명뿐만 아니고 나무도, 바위도, 돌도,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의존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인드라망처럼 스펙트럼이 아주 쫙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좀 해답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의 세계가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명료하고 아주 간명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연을 보면 제가 써놨듯이 연기적 현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일찍 자연 속에서 그런 것들이 몸으로 와 닿는 거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세상을 보는 그리고 이해하는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지혜일 수 있겠으나 그때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세상이 그냥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 무아가 다 있는 거죠. 늘 아니자, 한순간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이 그 속에 있고요. 그리고 두카, 그런 것들이 서로가 얽혀 있는 존재, 그 자체가 고통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 무엇라 할 것도 그 안에 온전한 것은 없더라 이거죠. 그 자체가
너무나 신비한 거죠. 전체로서 그 세계가, 그 세계는 뭐 아주 파노라마 같은 그런 세계입니다. 누가 저한테 명상이 뭡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꾸라지 잡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명상을 딱 잡고 한 번은 들어갔어요. 명상이랑 화두를 잡고 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명상, 저 미꾸라지 잡았던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시골에서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그랬죠. 지리산에서 보냈는데 그때는 뭐 장난감 이런 게 없잖아요. 애들하고 뭐 놀거리가 별로 없어요. 시골은 뭐 다 장난감이죠, 온천지가. 그래서 이 겨울가에서 친구들하고 이 미꾸라지 잡는 게 아주 큰 즐거움이었죠. 근데 이 미꾸라지 잡아보신 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많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네. 근데 그 꼬마가 6살, 7살 먹은 꼬마가 이 미꾸라지 잡기가 쉽겠어요? 이 개천에 보면 막 거기 이렇게 풀들 막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미꾸라지들은. 그렇죠? 풀이 있는 데 있어요. 근데 미꾸라지 이게 있는 거 있어요,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푹 집어넣어요. 그럼 미꾸라지들은 확 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갈 때 그냥 안 도망가죠. 허레를 확 해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일으키고 도망가요. 그러면 또 그거 잡겠다고 도망가는 봤으니까 시커먼데 거기다 손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잡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절대 잡혀주지 않죠, 미꾸라지가. 안 잡혀요. 시커멓기만 한 거죠. 그럼 이제 미꾸라지 없는 거죠. 도망간 거죠. 속상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허레들이 쫙 가라앉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허레들이 쫙 가라앉으면 뭐가 보여요? 미꾸라지가 보이죠? 미꾸라지가 허레를 뒤집어 쓰고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두 눈만. 그렇죠? 네. 허레를 뒤집어 쓴 미꾸라지가 눈만 깜빡깜빡거립니다. 미꾸라지가 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허레가 싹 가라앉으면 보입니다. 근데 그걸 많이 보고 있으면 미꾸라지 잡으려고 하는데 미꾸라지만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옆에 뭐 기어가는 놈, 송사리, 그리고 방개도 지나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맞죠?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냇가에 미꾸라지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이 생태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생태계가. 그때는 이제 미꾸라지는 관심이 없어져요. 이 세계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한 일상,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번뇌와 망상으로 찌들어 있잖아요. 아까 카르마 얘기했잖아요. 이 카르마가 그건 뭐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곧 자기가 화석화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 아주 손톱만큼도 남의 것 거기 없어요. 다 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온갖 번뇌와 망상을, 먼지덩이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는 하루에 한 3,800가지의 생각들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분에 몇 개씩 그냥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이게 사실 엄청난 낭비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이 이렇게 번잡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고요해지면 아까 미꾸라지 잡을 때 이 허레들이, 시커먼 허레들이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서 맑아지듯이 우리가 고요해질 수만 있다면 이런 번뇌들은 아까 중력에 의해서 허리가 내려갔듯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얘를 고요하게 한다면. 그러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또 다른 장의 삶이 그 속에서 펼쳐집니다. 아까 미꾸라지 잡으면서 미꾸라지 잡으려고 봤을 때 고요해져서 미꾸라지가 여실히 보이면 미꾸라지만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옆에 새로운 하나의 이 생태계, 새로운 아주 더 재밌는 여러 그 생물들이 보이듯이 우리도 내가 맑아지면
그 속에서 또 다른 삶의 장이 펼쳐진다는 것을 저는 여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내 의식에 관여할 수 있는 인터셉트 한다 그러죠.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의식에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온전히 눈을 감고 주의를 잡아서 이거를 빨리어로는 사띠라 그래요. 사띠. 명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띠, 어텐션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주의를 잡아서 주의를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고요하게 만드는 것, 그 주의에 집중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맑아져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이게 아주 훌륭한 지혜인 거죠. 이럴 때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날뛰는 송아지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날뛰는 송아지와 같은. 시골에서 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거 아주 경사죠. 집에 큰 재산이 생긴 거니까. 그렇죠? 경사입니다. 근데 송아지 아주 이쁘잖아요. 애는 낳자마자 막 뛰어다녀요. 막 눈도 이렇게 크고 아주 이쁩니다. 누런 송아지가 뛰어다니면 아주 이쁘죠. 그리고 뿌듯할 겁니다. 집에 재산이 생겼으니. 근데 애가 좀 엄마 옆에 이렇게 있다가 좀 애가 힘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힘이 생겨요. 힘이 붙어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가기 시작해요. 집 밖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힘이 생기면 막 이제 산 막 뛰어다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동네에 밭들 있잖아요. 밭들을 막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뛰어다녀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동네에. 아이고, 누구 집 송아지 좀 잡어. 누구 집 송아지. 저 붙들어 매야지. 그래요. 밭 다 망가지네. 하고 난리가 납니다. 송아지 잡아야 돼, 이제. 그리고 송아지가 10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뿔이 나기 시작해요. 힘도 세지고. 밭만 이게 막 해주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도 칠 수 있어요. 뿔이 나가지고. 뿔이 나면 막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송아지는 10개월 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코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당에 동네 어른들이 여러 명 모였어요. 여러 명 모여서 막 짝짓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그 이쁜 송아지를 막 동네 아저씨들이 막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머리를 잡고 몸통을 잡고 여러 명이서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있잖아요. 박달나무 같은 거 그런 거를 두꺼운 거를 가져와서 그거를 날카롭게 하고 된장을 있잖아요. 이 송아지 코에다 된장을 많이 발라요. 소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뚫어요. 살을. 그러면 막 송아지 막 죽는다 그러죠. 막 울어요. 그 지켜보는 엄마 소도 마구간에서 불쌍해가지고 침 막 질질 흘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애를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가지고 징겨맵니다.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 매죠. 그래서 딱 결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콧뚜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은 이제 마클 한 잔씩 먹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코가 뚫렸을 때 비로소 이 송아지는 소가 되는 거예요. 소는 소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송아지로 태어나서 코를 뚫었을 때만 비로소 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는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갈고 수레를 나르고 집에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싸납게 생겼죠. 쟤는 코가 안 뚫렸는데 유중섭의 황소 그림입니다. 제 코를 안 뚫리면 아주 무섭죠. 자, 송아지는 이렇게 주인이 코를 뚫어줘요. 주인이.
근데 내 코는 누가 뚫어줄까? 내 코는. 네? 부처님이 뚫어주시나? 응? 아니면 하느님이 뚫어주시나?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손은 주인이 반드시 뚫습니다. 그래야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자유자재로 우리가 일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를 대신해서 코를 뚫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뚫어야 돼요. 안 뚫면 어떻게 되느냐? 송아지처럼 사는 거죠. 내가 온전한 나로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내 의식을 내가 제대로 뚫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동물성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냥 형성된 대로, 제가 이쁜 말을 했습니다. 엠바디드 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살면 큰 문제 있겠습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지죠. 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추운 날 또 이렇게 오셔서 늦은 저녁에 계시는 거죠. 인간한테는 우리 속에 항상 향상심 있죠. 우리가 더 나아지고자 하는 향상심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게 우리가 원숭이와 다른 점이죠. 향상심, 더 나아지고자 하는, 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위배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 하고 했더라도 우리가 후회하는 그 마음, 그 양심,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고귀한 우리 내면에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코를 뚫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 것들은 물질로 대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주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주 길 잘 들여진 소가 주인에게 억지로 내가 우유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스스로 우유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봉양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이 좋은 삶은 내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은 만들어집니다. 물질의 세계와는 다른 양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의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제가 좀 살아온 얘기,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명상,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내가 의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왜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도 1년에 2번씩은 꼭 저를 혼자 격리시켜서 이렇게 뭐 수행이라고 하면 수행이죠.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1월 초하고 8월 말에 합니다. 혼자 깊은 산속으로, 오지로 격리를 해서 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깊은 사유 시간을 갖죠. 물론 명상과 함께. 이거는 마치 농사꾼이 한철 일을 다 하고 나서 농기구를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다시 깨끗이 정리하고 수리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고비 사막에 가서 제가 있으면서 명상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히말라야네요. 히말라야에 가서 또 이렇게 명상을 하는 사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명상이 깃든 경영에 관하여
제가 30살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25년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 혹시 그 경영을 하시는 분, 아니면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뭐 계실 텐데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맣다고 이 무게가 얕고 가볍고 사업체가 크다고 해서 무겁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내가 경영을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킨집을 새로 여신 우리 사장님이나 식당을 새로 여신 사장님이나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큰 회사 사장님이나 물론 약간의 이 질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심적인 그 압박감은 똑같아요. 치킨집 사장님은 큰 회사 사장님보다 이 압박감이 적은 거 아닙니다. 이 크고 작고를 떠나 규모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제 요즘엔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이 젊은 그 친구들이 이 사업 창업을 해서 가는 길은 정말 이 보통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하고 삽바싸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큰 회사에 있어도 공무원이나 이 월급 받고 사는 사람과 자기가 직접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들의 이 압박감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회사가 어렵고 힘들 때 초창기에 이렇게 직원 이 월급 주고 돌아서면 월급날이에요. 줄 돈은 없는데 또 주고 돌아서면 월급날이에요. 직원의 마음은 월급 한 받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또 29일이 그냥 너무나도 먼 길이잖아요. 근데 사장의 마음은 주고 나서 돌았으면 또 월급날인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만만한 길이 아니죠. 제가 이 명상을 통해서 저의 어떤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라기보다도 그 자체가 삶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날의 이 경영의 길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몸이 망가져도 많이 망가졌을 거고 정신이 피폐해져도 많이 피폐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이 경영자들을 보더라도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만나보면 얘기를 해보면 이 삶의 이 질이 말이 아닌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이루고 그리고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만 되는가?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캐럿 글로벌이라는 회사예요. 캐럿이죠. 자, 여기 보면 한 친구는 당근이 조그만데 이파리만 커. 엄청 의시되고 있죠. 근데 한 친구는 밑에 당근이 굉장히 커요. 근데 하도 의시되고 있으니까 그냥 약간 주눅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라이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라이프에서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와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 사업, 경영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안으로 내면에서 익어져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그 과정이 없이 이 어려운 이 굴곡들을 풍파를 이겨낸 힘이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 사람 딱 뵈면 그냥 존경심이 나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와 봤기 때문에 30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간 그 길을 걸어와 봤기 때문에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제가 바로 느껴져요. 그냥 느껴집니다. 저는 처음에 대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아실 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안정적이긴 한데 제 삶이 딱 보였어요. 아, 내가 10년 뒤면 우리 과장님 자리, 20년 뒤면 부장님 자리, 뭐 이렇게 돼서 이게 딱 큐빅에 보이는 거예요, 다.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아, 내가 좀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좀 창조적인 이건 주어져 있잖아요. 주어진 삶이 아닌 창조적인 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아마 이것도 사실은 명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분산한 이 사무실 내에서 그게 딱 보였던 거죠. 명확하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했고,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2000년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직원 2명하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 2명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돌이켜보면 야, 정말 무슨 그 배짱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육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교육 사업은 보이지 않는 걸 파는 거예요. 물건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가서 좀 싸게 깎아서 팔고 그러면 팔 수가 있는데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팔아야 되고 또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소문이 나야지 사는 거예요. 소문이 나야지 검증된 것들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직원들 2명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회사를 홍보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홍보하는 게 지금처럼 막 이런 막 인터넷에서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었죠. 제가 이 회사 찌라시라고 그러죠. 광고지 이런 거 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한 짐 짊어지고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목동 아파트 그때는 교육업이니까 목동이 교육 많이 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한낮을 다 보내는 거예요. 수혜 아저씨 피해가지고 가가지고 위에서 빨리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넣어야 돼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있잖아요. 문 밑으로 막 넣고 한나절을 보내요. 그러고서 이제 회사에 전화하는 거죠. 야, 전화 좀 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전화 안 오죠. 그쵸? 제 마음만 바쁜 거죠. 정말 어떤 날은 제가 동네 슈퍼에 뭐 사러 갔다 나오면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잖아요. 슈퍼에서 뭐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돈 딱 내주면 아주머니가 돈 딱 계산해줘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이 와가지고 동네에서 사람들 와가지고 돈 척척 내고 가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직원 이제 2-3명 있을 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루에 뭐 그냥 매출이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뛰어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 친구들 데리고 강남에 나가서 이게 자판 깔고 수세미를 팔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잘 팔 자신 있다 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시작이죠. 누구에게나 시작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좀 규모 있는 교육회사 치고는 규모 있는 회사로 발전을 했어요. 저희 정규 직원은 2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교육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사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출은 595억이에요. 이 교육업에서는 저희는 기업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튼튼한 그리고 또 좋은 평판의 그런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직원들이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매년 하는 컨퍼런스들이에요. HRD 컨퍼런스라고 해서
여기 보면 글로벌 역량 강화 HRD 컨퍼런스죠. 지금 19회까지 했고 올해 20회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이 글로벌 컨퍼런스를 쭉 저희가 해온 거죠. 호텔에 노보텔에서 주로 항상 노보텔에서 합니다. 이 기업의 HRD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교육의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가장 이 업계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호텔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업인데요. 제가 20회 됐다 그랬죠. 25년 됐죠. 저희 회사 생긴 지 5년, 6년 차부터 제가 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요거보다도 훨씬 더 조그만 데서 기업 담당자들 한 10명, 15명 모아놓고 했어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내가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했던 경험들을 같이 공유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했던 것이죠. 그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창업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데스밸리라고 그러죠.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어느 회사든 이 데스밸리를 지나야 됩니다. 데스밸리를 지나지 않고 그냥 큰 회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처음에는 쉽게 가서 좋을 수 있겠지만 중간에 만난 한 번의 풍랑에 풍비박산 날 겁니다. 풍비박산 날 거예요. 그만큼 이 데스밸리는 창업을 하게 되면 누구나 지나가야 될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회사가 진정으로 이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이 과정에서 그 회사의 내적인 힘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 저희 회사 매출이에요. 저기 그 빨간색이 매출이고 노란색이 이익입니다. 제가 그냥 액면가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면 처음에 데스밸리 5년간은 이익을 잘 못 내요. 우리가 이 창업을 해서 저 데스밸리에 있을 때, 죽음의 계곡에 있을 때는 이익을 못 내잖아요. 그럼 코가 이 물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코가 물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분이나 견디겠어요? 근데 이게 기약이 없어. 언제 내가 회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을지. BEP는 뭐냐면 매출이 비용을 넘어서 이익이 나기 시작한 그때를 BEP라고 하는데요. BEP를 넘어야지 내가 코가 물속에 나오는 건데 숨을 쉬는 거죠. 나가는 지출이 더 커. 어느 그 이익보다. 그거는 완전히 코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죠. 코가 물속에 잠겨 있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혹자들은 이 경영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승에 업식을 씻으려고 사업을 시작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데스밸리, 어둠의 터널,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코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이제 드라마틱하죠. 사실 저희 이 회사는 좀 특별한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멋진 이 경영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가 화살표 놓는 게 지금 4개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매출이 가다가 스톱한 때예요. 항상 경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성공했다 아니면 이제 안정됐다 그런 게 없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아주 이 내면에 자기 관찰을 잘 해야 되고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실히 알아야 됩니다. 저 때 매출이 올라가다가 딱 정지가 된 순간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되나, 더 가거나 떨어지게 되면 벡터, 방향이 형성이 되어서 회사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극복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이 회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벡터가 형성돼요. 이게
상승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회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치고 올라갔죠. 다 그렇죠? 바로 치고 올라갔죠. 이 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여기다 보면 이렇게 그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이익은 확 떨어집니다. 비용 구조가 커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때 또 방향을 바꿔냈죠. 이때 방향을 바꿔냈죠. 이건 언제일까요? 이거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하루아침에 매출이 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또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해서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열심히 해서 이거를 바꿔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하는 회사는 없어요. 다 열심히 합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근데 무엇이 캐럿은 이렇게 이걸 바꿔냈을까? 저는 그것은 바로 그 회사의 문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 열심히 하고 하는 거가 아니고 그 회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집중한 것은 훌륭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거였어요.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품성, 인격이듯이,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품격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도 이 조직 문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 문화의 핵심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사를 창업하면서 처음에 조그만 회사를 직원 2명하고 만들었지만 정말 훌륭한 기업의 공통 DNA는 무엇인가라고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사유했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이 케이스들을 다루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케이스를 다루면서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100이면 100 그런 회사들이 큰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성공한 회사들이 성공 요인이 다 달라요. 다 자기만의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르고 걸러서 공통된 거 2개를 딱 뽑아냈어요. 2개가 나오더라고요. 2개. 1번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이 회사들이 모든 훌륭한 회사들의 공통점,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아주 훌륭한 회사들하고 이름 나 있는 회사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쭉 보니까 가장 핵심은 그 공통점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아마 회사 대무신들 아실 거예요. 회사 조직 진단하면 뭐냐면 1번이 우리 조직은 소통이 안 돼. 이게 1번으로 나올걸요. 그렇죠? 근데 훌륭한 기업들은 1번 커뮤니케이션이 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그게 회사의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투명성이 담보돼야 돼요. 그래서 Transparency and Communication, 이게 저희 회사의 철학이 되었어요. 그걸 아예 철학으로 못을 딱 박은 거죠. 철학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안 따르고 이런 게 아니고 회사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철학으로 캐럿의 철학은 Transparency and Communication이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투명성과 소통. 소통의 전제는 Transparency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수평 문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평 문화를 회사의 중요한 철학으로 가져갑니다.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분자구조잖아요. 분자구조 모형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조직을 어떻게 설명할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 조직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수평 문화로 만들어진 이 유기체적인 조직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도 또 사유를 했죠. 어떻게 조직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딱 떠오르는 게 과학상대 분자구조였어요. 그래서 과학상대를 사다가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우리 회사를 물어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이게 수평 문화고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또 트랜스페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감사가 나온다거나 은행에서 이렇게 감사하러 나오고 또 정부 조직에서 정부에서 감사하러 나오면 그때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세무조사도 나오면 뭐라 그래요? 1번이. 조직도 가져와 그래요. 제가 조직도를 안 그려봐가지고 저희 조직은 이걸 보여주고 또 동그랗게 제가 그릴 땐 동그랗게 그려서 동그랗게 가지고 이렇게 원형 안에다가 저걸 그려요. 그래서 조직도 이거다라고 주면 그 사람들이 한숨 푹 쉬면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사장님 뭐 부서 이렇게 돼가지고 부장님 뭐 이런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만드는데 손이 가질 않더라고요. 손이 가질 않아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합니다. 문화란 중력과 같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뛰어올라 보기 전에는 이 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중력의 장 안에서는 중력의 힘을 벗어나서 잠시도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뭐 1초도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0.1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근에서 우리가 수평문화라고 했잖아요. 리더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어요. 처음에. 리더들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수평문화라고 하니까 팀장님한테도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 수평문화라는데 왜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팀장들이, 리더들이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요. 지금은 많이 조직이 수평화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 지금 25년 전 얘기예요. 그때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였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도저히 못 해먹겠다. 특히 외부에서 팀장을 뽑을 수가 없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팀장을 리더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리더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조직에서는 리더들이 다 딱 리더가 뭐 어깨 견장 딱 달고 힘 딱 주고 야 해. 그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리더빨이 있는데 캐럿에 오면 수평문화니까 리더가 시키면 그거 왜 해야 돼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서 리더가 오면 저희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리더를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죠.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리더로 승진하면 또 리더들은 1년에 한 번씩 똘레랑스 선언을 해요. 자, 구성원 및 캐럿의 리더들은 구성원 및 동료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인내력을 가지고 소통하고 설득한다. 이를 똘레랑스. 예, 프랑스 혁명의 그 가치이기도 하죠. 어떤 똘레랑스, 톨러런스, 인내하는 거죠. 관용하고. 그래서 자, 조직 구성원의 가치를 인정하며 존중한다. 집단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다른 의견에도 인내를 가지고 소통한다. 전체로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선다. 이러한 똘레랑스 이 리더십 선언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수평 문화가 지탱이 되고 존속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장에서 뭔가 자신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동일감이에요. 아시죠? 동일감. 차별 없이 누구나 무엇이나 같다라고 하는 동일감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마주하듯이 조직에서도 이런 수평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높은 그 차원의 조직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수평 문화, 투명한 문화를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투명성과 수평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건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저희 주간회의는 책상도 없어요. 책상마저도 방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회의를 하지 않고 다 리더들 그 주간회의나 이런 것들은 보면 책상이 없죠. 책상이 없이 이렇게 했고요. 저희 그 회사가 한 10명 남짓 되었을 때 그때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의 한 골목길에 한 25평, 30평 정도 되는 데 있었습니다. 10명 정도 있었을 텐데요. 하루는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늦은 저녁이었는데 저 혼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는 우리 직원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나? 직원 한 10명 남짓 되는 조그만 회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야, 너 같으면 이런 회사 다니겠어? 스스로 자문해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쥐꼬리만한 월급 위에 뭘 줄 수 있을까? 혼자 깊은 사회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직원들이 회사에서 내가 뭐 돈을 많이 줄 수도 없고 형편이 안 되니까 회사를 멋지게 막 이렇게 꾸며줄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회사에 있는 한 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딱 올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멘토링 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최고의 멘토는 책이잖아요. 책.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22년간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발표하고 읽는 것뿐만 아니고 책을 읽는 거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저희 22년간 해왔던 것이죠. 이게 직원들 한 15명 정도 있었을 때 멘토링 데이 하는 모습이에요. 멘토링 데이 때 막 역할극도 하고 발표를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져서는 이제 큰 대강당 홀을 빌려서 이렇게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읽었던 책들이고요. 그리고 또 회사의 직원들이 옛날에는 5일제였잖아요. 6일제. 토요일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우팅을 한 걸 보내줬어요. 해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아우팅을. 그래서 해외여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제가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매년 아우팅을 하고 또 직원들의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요거는 저예요. 저희가 수평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합니다. 제가 우리 경영위원들하고 같이 저희도 한 섹씩 만들어서 똑같이 해야 돼요. 1박 2일 동안 이런 장을 마련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그들이 마음껏 자기네 끼를 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었죠. 회사 리더들에겐 전문 코치가 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코치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라이프 플랫폼이어야 된다. 그냥 가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일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 관점, 개인의 관점이나 회사의 조직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에서도 회사의 기능은 라이프 플랫폼이어야 된다. 개인이 와서 일하고 그냥 뭐 급여를 받아가는 그냥 그런 머물러 갔던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지 삶의 장으로서 기능할 때만 개인의 관점에서도 유익이고 회사의 관점에서도 유익이고 사회적 관점에서도 유익이다. 그래서 저는 라이프 플랫폼으로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회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우리 자연인은 아니죠.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거기에도 인격이 부여가 돼요. 법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여된 법인격 이상의 훨씬 더 큰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이런 석자 강좌를 만들어서 유명한 폴 크루그만, 게리 하메어, 마이클 샌델, 토마스 프레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삶의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석자 강좌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노름 마치라고 우리 국악 밴드를 저희가 지원해서 글로벌리 나가서 그들이 선양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500인의 식탁, 500인의 에티오피아 이 소년들에게 밥을 주는 이유는 그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안 와요. 근데 밥 준다 그러면 와요. 그래서 밥 먹고 공부시키는 그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죽음. 모리가 죽음이란 말이죠. 라틴어로 죽음이란 말입니다. 모리와 함께.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철학재단 타오마젠을 만들어서 지금 이 철학의 부흥 그리고 철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회, 특히 젊은이들에게 철학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이 철학적 사유가 없다면 그 삶은 사실은 비극이에요. 근데 사회적 관점에서는 너무나 불행한 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why do we need this?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면, 이거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직에, 직원에, 그리고 일터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어떠한 조직도 내부 인적 자원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 회사가 수단적 도구로서 직원을 다루던 시대는 지난 거죠. 삶의 주체로서, 개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이 장에 와 있어야 돼요. 일터에. 그가 삶의 장이어야 되고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도가 확보돼야 되고, 일터에서도. 그리고 개인성이 향상돼야 돼요. 그리고 그로스 니드, 그 사람이 성장의 니즈를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이 자체가 조직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야 돼요. 아젠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직은 특히나 앞으로의 우리가 닥칠 이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한, 그리고 서스테이블한 그런 조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터는 자기 실현의 장이 되는 거죠. 경영자들이 환상이 있어요. 보면 저도 주위에서 이거 많이 보는데, 이 트리나폴리스의 그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에요. 트리나폴리스에. 거기에 보면 한 애벌레가 나와서 가요. 친구들 따라가는데 친구들한테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비대로 간다 그래요. 나비 되려고.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서 언덕에 올라요. 언덕에 올라가서 너 어디 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애벌레 탑이 있는 거예요. 애벌레들이 막 올라가는 거야. 나비 들어간다서 왔는데 어디 가냐면 하늘 위로 올라가면 나비가 된다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서로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를 받고 올라갑니다. 막 동료를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래서 애들 친구도 막 친구 이렇게 밟아가면서 친구 머리, 눈 막 밟아가면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죠.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그래서 봅니다. 뭐가 보여요? 하늘로 올라가면 나비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다 구름 뚫고 올라와 있는 애벌레들만 보이는 거예요. 탑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뚫고 올라온 애벌레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요. 나비가 될 수 없구나. 내려갑니다. 실망을 해서 막 내려가는 거죠. 실망을 해서 가다가 저기 위에 애벌레가 누에꽃이 틀고 있는 거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뭐하니? 그러니까. 나 나비 되려고 꽃이 만들어서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야, 그럼 너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 거꾸로 매달려서 이 딱딱한 데 들어가 있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돼야지 나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옆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에서 실을 빼요. 아프겠죠? 실을 빼서 칙칙칙칙 감아서 누에꽃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견뎌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자유스럽게 날아요. 그리고 나비가 되고서 깨닫습니다. 나비는 자유를 위해서 나비가 되는 게 아니고 꽃밭을 일구기 위해서. 나비의 존재는 꽃밭을 일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나비는 꽃밭을 일구는 존재입니다. 부지런히 수술을 옮겨 다니면서 꽃밭을 일구는 것이죠. 교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죠. 다 여러분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명상이 이런 깊은 사유의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가장 근원으로 내려가서 명확하게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이제 교영자의 길인데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이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지만 이거 뭐 한 번도 야, 나 이제 널널하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늘 잘 되면 잘 된 대로 되고 있는 대로 또 어려우면 정말
그거는 뭐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 무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몇 명 없다고 그 소규모의 그 사장님이나 큰 회사 사장님이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월급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월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인가 의식의 문제인가. 우리가 사장들이 다 자, 내가 이 치킨 가게 열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치킨 가게 열고 카페 열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여생을 가족과 함께 잘 마무리하려고 엽니다마는 실상 그 세계는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종속이 됩니다. 식당을 해도 카페를 해도 조그만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때부터 거기에 종속이 되어서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전부터 사업으로서 꽤 규모가 있게 성공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보면 거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존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생존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의식이 생존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생존 게임은 수준이 없어요. 쳇바퀴만 커질 뿐이에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큰 쳇바퀴만 돌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지 정말 먹고 사는 데서 벗어났을 때 진짜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이 기업 행위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생존의 그 수레바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큰 수레바퀴를 돌려면 더 빨리 뛰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그 욕망의 바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왜 사업가가 되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가? 정말 이러한 화두를 늘 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화두를 들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가 당면한 어려움을 나갈 수 있는 힘, 그건 내면에서 나옵니다. 돈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면에 있고요. 키워갈 수 있는 힘도 내면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질문들에 직면할 때고 이런 화두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붓다에게 어떤 한 장자가 여쭤봤어요. 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궁핍하게 삽니까? 어떤 사람은 왜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삽니까?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붓다께서 그러시죠. 좀 고민하시더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눈 감은 자, 두 눈 감은 자, 한 눈 뜬 자, 두 눈 뜬 자가 있어. 눈 감은 자는 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돈을 벌자, 부자가 되고자 하는데 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걔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 한 눈 뜬 자는 그는 돈을 벌 줄 알아. 돈은 잘 모아. 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돈을 버는 기술만 있는 사람이죠. 두 눈 뜬 자는 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왜 사업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왜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통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눈 가진 사람은 Y를 통찰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하우뿐만 아니고 Y를 통찰하는 사람. 그리고 돈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시죠. 꿀벌이 꽃에서 화수분을 나르듯 부지런히 불을 모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은 지옥물 열어놓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리더란 그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내면에 대한 탐구 그리고 온전한 인식이 없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생존의 쳇바퀴, 욕망의 쳇바퀴, 커져만 가는 이 쳇바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통의 연속이죠.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 일과 사람,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것, 나를 알 때만이, 온전히 알 때만이 넘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빠라가떼 아시죠? 반야신경에 나오는 건너가는 거, 가떼가떼 빠라가떼,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온전히 알 때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욕망인지 내 마음이 탐욕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부탁해서 자, 탐욕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독 묻은 화살에 맞은 것처럼,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풀숲을 지날 때, 맨발로 풀숲을 지날 때 얼마나 무서워요. 뱀의 머리를 혹시 뱀이 나와서 물을까?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올 때 이걸 물 퍼내는 그런 마음으로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경영자가 최우선으로 경계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는 그 오늘날 기업가의 삶에서 일과 삶, 그리고 개인과 세계는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의 세상은 뭐 너무나 다 하나입니다. 세계가 다, 일터도, 그리고 자기 삶도, 사회도, 세계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 경영자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부여받은 그 힘이, 역할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경영자들은 토털러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지금의 경영자들은. 21세기 리더들에게 영성이 필요한 이유는 일과 삶과 수행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2500년 전에 붓다의 생애에 살아계실 때 유마거사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죠. 그리고 이 경제를 통해서, 부를 통해서 세상을 굉장히 이롭게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은 큰 경영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도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식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런 21세기의 유마거사들이 많이 나올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는 21세기의 보디사트바가 보살이죠.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예요.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혜를 찾고 그리고 이타적 삶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이생기심, 반드시 마음을 내는 거죠. 근데 머무름 없이 내는 마음, 그런 자기를 온전히 넘어서야지만이 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살을 한국에서는 우리 그 절에서 이렇게 공양간에서 일하시는 분이 보살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그 21세기 사업가는 세상의 공양간을 책임지는 그 자체가 회양입니다. 사업하는 행위 자체가 회양이어야지 21세기의 이 보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또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꿈이라기보다는 저의 원력입니다. 제가 해방촌에 센터원이라고 하는 이런 리더들을 위한 수행센터를 작년에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리더들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가들도 아주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면이 또 고요해지고 통찰력을 올리고 그들의 의식을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살짝 좀 길어졌네요. 준비한 명상을 통해서 발견한 경영의 길에 대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